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25강 고전산문 종합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안 풀고 이 강의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분들 있나요? 그러면 잠시 일치정지 하시고요. 문제 먼저 풀고 선생님 강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선생님 강의 들으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 볼게요. 연료춘향 수절가인데, 자, 우리가 배웠던 딱 그 부분이 나왔네요. 1번부터 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호흡이 빠른 구어체. 구어체라는 건 말하는 투, 그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하는 투인데, 저 사령 거동보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는 건 아니죠. 판소리니까 요런 것들을 쓰는 거죠. 이런 말투 이제 구어체라고 얘기하고요.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원전에 여쭈어라. 호흡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학적인 표현과 풍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래 오라 오냐 도덕질은 내가 마 오라는 네가 줘라. 그 다음에 운봉의 갈비를 꾹 누르면서 갈비한테 먹고 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언어 유희가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 드러나기 때문에 풍자 있고요. 굽이 전승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니까 원래 그걸 지은 사람이 누군지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작자 미상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은요. 작자 미상이라는 사람이 다 이걸 지었다고 생각해서 미상은 참 여러 작품을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절대 아니죠. 1번 역순행적 구성. 자, 여러분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순행에 역한다라는 거죠. 그럼 순행적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순행적인 건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되는 것을 역순행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 적절한 것은 2번. 어사또는 사령의 융숭한 대접에 만족한다. 융숭했나요? 보면 우리 뭐였죠? 여기 보면 닭채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운봉은 본관을 도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본관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막 이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3번 사령은 어사또의 출두를 짐작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지금 오히려 운봉은 알지만 사령은 생각도 못하죠. 그 다음에 4번 본관은 어사또가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못마땅한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운봉이 그 거돈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니까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면서 소리 후딘마디시 사납어요. 아 그래 네 소견대로 해 라고 얘긴 하지만 별로 탐탁지는 못하죠. 그래서 4번 가에 대한 설명. 가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그 부분이죠. 금주 미주는 천일년이요. 옥반 가요는 완성고라. 총누낚시 민누라기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그 뒤에 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탐관오리 횡포를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새로운 사건을 예고한다. 앞으로 누가 올 수도 있겠다. 암행어사가 출두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양반들의 비위. 아니요. 암행어사가 양반들의 비위 맞출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네가 마시는 그 술 그건 백성의 피야. 그 다음에 네가 먹는 그 기름진 안주 그건 백성의 기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걱정하는 어사또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박지원의 허생전의 일부죠. 자,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인하고 이제 다투고 나서 부인이 그제 학문만 읽고 왜 돈을 못 벌어오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투고 나서 이제 한양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서 만냥을 얻고 그 만냥을 통해서
매점매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윗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생은 만냥으로 과일값을 좌우했다. 왜 하필 과일이라고 했어요? 과일과 그 뒤에는 이제 나중에 망건 이런 게 나오지만 그 과일이 바로 양반의 허례 허식을 드러내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배고픈 서민들은요 과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1번 맞고요. 2번 변씨는 집안 식구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자 여기 보면요.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니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X. 3번 허생은 사들인 물건을 10배의 값으로 되팔았다. 이 부분은 어디 나와요? 자 지금 보면 허생은 지금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4번 변씨는 돈을 빌리려는 허생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쵸? 처음부터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주었던 이제 그 변씨를 의아하게 여겨서 이제 그 자제들이 물어보죠. 그다음에 5번 변씨가 생각하는 허생의 사람들 1번 자기 뜻을 부풀려서 선전한다. 아니죠. 2번 허세를 부리면서 중언부언한다. 이러면 돈 안 불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눈이 오만하고 부끄러울 기색이 없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말이 간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죠? 말은 간단하고 눈은 오만하게 뜨고 이 부분이 기억 위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 그 선택지하고 지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줄긋기 연습하시다 보면 틀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 윤선도의 만응의 일부인데요. 자, 요걸 해석해보죠. 산수간. 이 고전시가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현대어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그 어떤 문장의 의미가 와 닿으실 거죠. 산수간 바회, 바회는 바위입니다.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론 남들은 오는다 하다마는 어리고 함은 어리석은입니다. 어리고 어리석은 뜻은 내 분인가 하노라. 보리밭 풋나무를 알맞추어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는 실컷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봐봐요. 바위에 띠집 지어요. 띠집 그러니까 뭐 초가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내 분수인 줄 알겠다. 그래서 나는 보리밥 풋나무를 실컷 이제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에 있는 물가에서 내가 실컷 놀겠어 라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내가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 부분 보시면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만응에 어떤 나와 있는 시적 태도와 삶의 태도가 유사한 것은 당연히 1번이 되죠. 안분지족,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삶. 좀 비슷한걸요.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낙도 즐겁게 도를 즐기는 것. 그다음에 성공후사. 성공후사는 먼저 정치적인 거, 먼저 그다음에 그 어떤 일적인 것을 하고 후사, 뒤에 개인적인 것을 한다는 게 성공후사고요. 일편단심은 하나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걸 일편단심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네 번째 입신양면은요. 내 몸을 일으켜서 그 집안을 내 몸을 잘 일으켜서 이제 그 이름을 출세를 이제 떨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집안의 어떤 그 등등한 기둥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입신양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제 7번부터 10번입니다. 7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좀 실어놨어요. 일부러 선생님이 좀 실어놨습니다. 왜냐면 거의 이제 선생님이 했던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 기출문제를 탈탈탈 털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실어놨지만 그래도 가끔은 안 보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도 문제 좀 풀어보십사 하는 그 느낌으로 좀 수록을 했고요. 일부러 선생님 또 강의를 한 번 더 그 이론 강의는 끝났지만 문제풀이에서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해주는 느낌으로 하려고 수록을 해놨죠.
봅시다. 조친문입니다. 조친문은요, 이제 수필인데, 그 유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입니다. 근데 뭘 썼냐면, 침이 무슨 침자면, 바늘 침자예요. 바늘이 부러졌어요. 자신이 아끼던 바늘이 부러져서, 그거를 추모하는 노래가 바로 조친문입니다. 선생님이 이상해요. 바늘이 부러졌으면 또 산 되지. 왜 이걸 추모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리워하고 기리는 게 추모인데, 이 사람은 바늘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늘을 뭐 했을까요? 아끼고 사랑한 바늘이겠죠. 그러니까 사물이지만 선생님도 그런 거 있어요. 어떤 펜은 되게 아끼고 사랑해요. 이 조친문의 유씨 부인도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이거는 뭐 굳이 뭐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유세차 하면 이제 보통 글을 많이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미망인, 이제 남편이 일찍 죽은 미망인 모 씨가 두어자 글로써 침자는 누구냐면요, 바늘이요. 바늘 침자,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약간 의인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얘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물이라 그러죠. 하나 작은 물건이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이렇듯이 슬퍼함은 하나의 나의 정예가 남과 다름이라. 내가 이렇게 미물인 바늘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나의 어떤 그 마음이 남하고 다르기 때문이라. 오호 통제라 동그라미 칠까요? 아주 슬프다라는 거죠.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네요. 아깝고 불쌍하다 감정이 또 나와 있네요.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서 손 가운데.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인화예요. 사람이 아닌 것에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인화입니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우금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해서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서 연결한다. 자, 연결한다는 건 영원히 이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부터 나오냐면 내가 바늘을 어떻게 얻었는지 바늘을 얻은 그 계기에 대해서 나와요.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을 물으와. 자, 동지상사 하면 어떤 중국으로 보내던 동지사의 우두머리가 낙점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막 점을 찍어서 이제 표시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출장 간 거죠. 우리 시삼촌이 출장 가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북경.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선지 문물이 있는 곳이죠.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여러 바늘 쌈을 주시거늘 바늘을 여러 개를 주셨어요.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그걸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친정, 그 다음에 뭐 친척들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나눠주고, 비복하면 여성종, 남성종인데 그들도 주고, 그 중에 내가 너를 택해서 손에 익히고 익어서 지금까지 해pos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바늘을 쓴 거죠. 슬프다. 너와 나의 연분이 비상하여서 이제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 남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는데 오직 너 하나를 오랫동안 연구히 보존하니. 그러니까 바늘이 많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아끼면서도 오래된 거, 그런 거 있나요? 선생님도 우산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행운의 우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우산은 어디다 놓고 와도 항상 그곳에 있거나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행운의 우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우산이 이렇게 쌀이 하나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속상한데, 그렇게 보존하니 어찌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하지가 아니하리요.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그렇게 아꼈어. 시삼촌한테 받아서 다른 거를 많이 나눠주고 몇 개 남은 것 중에서 내가 많이 부러뜨렸는데 이건 안 부러뜨렸는데 정말 아깝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늘이 부러진 게 어떤 심리냐면요. 중력 이유 볼게요. 한 팔을 베어낸 듯하고 한 다리를 베어낸 듯하고. 자, 뭐뭐 한 듯 뭐뭐 한 듯 무슨 법입니까? 우리 지규법 배웠었죠. 그만큼 내 몸에 수족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깝다 바늘이여
옷섬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가 없네. 내가 이렇게 꽂아놨던 그 자리 만져보니까요. 없습니다. 너무 속상하겠죠? 자, 그러면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바늘을 넣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오호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또 뭐 있을까요? 슬프다,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한문투, 유세차, 모념모, 이거 다 한문투죠? 그 다음에 4번 사실을 객관적. 아, 이거 너무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좀 감정 과잉이에요. 그쵸? 노래를 따지면 약간 소몰이 그런 느낌. 우우우 이 정도의 느낌이죠. 4번 아닙니다. 7번은 4번이고요. 윗글을 쓴 의도. 바늘을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을 추모하려고 3번이 되겠고요. 서술자의 주된 정서는 안타깝고 슬프다니까요. 그거랑 가장 가까운 곳은 1번이죠. 상실감. 그 다음에 10번 기억에서 리을에 의미하는 대사. 침자, 작은 물건, 무심한 물건. 이건 다 뭡니까? 바늘이죠. 바늘. 그런데 옷섬은 바늘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의미하니까 얘만 다르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것도 실제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글을 수록한 겁니다. 수필이고 있었던 글이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봅시다. 내가 벼슬 하여 너희에게 물려줄 밭대기. 밭대기 하면 그냥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밭을 내가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두 자를 마음에 지녀. 이분은요, 밭대기는 없대요. 밭은 없지만 난 정신적인 부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좀 뭔가 물질적인 걸 생각하겠죠. 물질적인 건 없지만 난 정신적인 것을 지녀서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그럼 정신적인 부적이 뭘까라는 궁금증 들죠. 너희들은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라. 왜요? 아이, 밭대기 안 물려주고 무슨 정신적인 걸 물려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 글자는 근이고 한 글자는 검이다. 그럼 이 정신적인 그 어떤 그 부적은 뭐였다? 근검. 아끼는 거죠. 아끼고 부지런하고.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좋은 밭, 기름진 땅은 다 이쪽에 있는 거죠. 이 물질적인 것보다 이 근검이 낫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함이란 근이죠. 부지런함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겠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 때 할 일을 저녁 때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어른의 감독을 실천에 옮기고 젊은이는 힘든 일을 하고 병이 든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길쌈하느라 한밤중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집안을 상한 남녀 간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또 하고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부지런함이라고 한다. 그럼 이분은 지금 부지런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속담에서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 라는 어떤 속담이 있죠. 그래서 교육에서 중요한 건요. 물질적인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 상대방의 견해를 반박하는 이런 내용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이게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시간인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쵸? 3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지금 근검의 예죠. 오늘 할 일 내일에 미루지 말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을 뭐 맑은 날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3번 맞고요. 4번,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게 객관적인 건가요? 내가 내 생각을 전하면요. 객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은 3번이고요. 가장 이질적인 것. 이질적인 것은 말을 좀 바꿔볼까? 이질이 좀 어렵나요? 성격이 다른 것은. 그러면 하나는 다른 걸 뜻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걸 뜻할 것 같아요. 자, 밭대기, 좋은 밭, 기름진 땅, 이건 물질적인 거죠. 근데 정신적인 부적은
그쵸? 마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번은 2번이고요. 13번 전개 과정으로 볼 때 윗글 뒤에 이어질 내용은 적절한 것은 이제 검의 근이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검, 절약하는 거 나와야죠? 그러니까 1번이죠. 검소함의 의미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는 14에서 16번 구운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몽은 그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이제 그 팔선녀를 만나서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인 육관대사가 뿅 이렇게 도수를 부려서 꿈속에서 성진이가 양소유가 돼서 그 부귀공명과 그 입신양명 이런 것들 다 누리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인생 무상의 그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좀 볼게요. 이윽고 비낀 날 곤명지에 돌아지고 구름 그림자 진천에 떨어지니 눈을 들어 한번 보니 가을빛이 창망하더라. 승상이 스스로 옥소를 잡아두어 소리를 부니 오오 열렬하여 막 그 퉁소 소리가 막 이렇게 슬퍼져. 너무 슬퍼서 막 우는 소리 같은 거예요. 원하는 듯하고 원망하는 듯하고 우는 듯하고 고하는 듯하고 현경이 역수를 건널 때 점리를 이별하는 듯하고 패왕이 장중에 우위를 돌아보는 듯하니 모든 미인이 처연하여 슬픈 빛이 많더라. 양부인이 옷깃을 여미고 물어 가로되 승상이 공을 이미 이루고 부귀가 극하여 만인이 부러워하고 청구에 듣지 못한 바라. 가신을 당하여 풍경을 희롱하여 꽃다운 술은 술잔에 가득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의 즐거운 일이러니 퉁소소리가 이러하니 오늘의 퉁소소리는 옛날 퉁소소리가 아니다. 옛날에 젊을 때는 굉장히 흥겨운 퉁소소리였는데 오늘 퉁소소리는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죠.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부인 낭자를 불러 난단을 의지하고 손을 들어 두루 가리키며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쪽으로 바라보니 평안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이 쇠한 풀에 빛이 얻는 곳이 진시황의 아방궁이요. 서로 바라보니 슬픈 바람이 찬 숲풀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매에 덮는 데는 한무제의 무릉이요. 자, 진시황은요. 뭐 하고 싶었어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요. 오랫동안 살고 싶었는데요. 결국에는요. 죽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 누구나 뭐 해요? 죽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선생님이 안 죽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 죽는 인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동으로 바라보니 분칠한 성이 청산을 둘렀고 붉은 박공이 반공에 숨었는데 명어를 오락가락하되 옥난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종 황제가 태잔비로 더불어 노시던 화천궁이라 이 세임금은 천고의 영웅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천고의 영웅들도요 지금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뭐하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얘기죠. 인생 무상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사이로 집을 삼고 억조로 신첩을 삼아서 호화 부귀 100년을 짧게 여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겠느냐. 지금 전체 그 4가지 바다를 전 세계를 집으로 삼고 그 아주 많은 사람을 이제 첩으로 삼아서 호화롭게 부귀 100년을 누리더니만 그 사람들이 다 있느냐? 없다. 인생 무상이다. 그쵸? 아주 영웅들도 살아있지가 않다. 당연히 쓸쓸함이죠. 이때 14번에 나타난 정서는 당연히 쓸쓸함이겠고요. 배경은요. 지금 막 석양이 지고 있고 지금 가을빛이 창망해요. 이런 것들이 가을은 좀 쓸쓸한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갈등, 내적인 갈등 좀 더 깊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15번은 1번이 되겠고요. 기억과 니은의 감정. 오늘의 퉁소는 슬프고 옛날 젊을 때 막 그 부귀 영화 누리면서 막 젊을 때 했던 거는 즐겁죠. 그래서 16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7번에서 19번. 봉산탈춤에서요, 이 부분은 취발이라는 인물이 나온 부분으로 선생님이 좀 수록을 해봤습니다. 자, 봅시다. 생원. 예, 이놈, 말두가. 그랬더니 말두기가, 예, 이렇게 얘기하죠. 나랏똥, 노란똥,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이제 그 잡아들여라 라는 사람, 이 돈 먹고 튄 사람이 누구냐면 취발입니다. 말뚝이가 그놈 힘이
무량대각이요 날름이 비호 같은데 새님이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런지는 거저는 올른지 거저는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 그리하여라 여기 전령 가지고 가라. 그래서 생원한테 전령을 받아서 말뚝이가 심부름 갑니다. 취발이라는 인물을 잡아오는데 그분이 날았돈 놀았돈 칠푼 잘라먹은 놈. 취발이는 뭡니까? 이제 그 부정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종이 받아들고 취발이한테 가서 당신 잡혔어 라고 얘기하고 취발이가 어때 전령 보자 라고 얘기하고 종이를 취발이한테 딱 보여요.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서 양반 앞에 오죠. 말뚝이가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에 내밀게 해서 그놈 잡아들였어.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이놈이 피신하게 다니기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그럼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새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금전이면 그만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 그쵸?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 얘기죠.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오.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노는데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좋고 돈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처리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잘못한 그 취발이를 잡았을 때 걔를 그냥 뭐 죽이면 뭐 할 것이고 걔를 뭐 벌하면 뭐 할 것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돈이나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번 1번 비속어 한자가 섞여 있죠. 그쵸? 무량대각 이런 거 비호 이런 것들 섞여 있는데 지금 막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이런 것들 비속어죠. 그 다음에 양반계층이 즐긴 연극이 아니라 서민들이 양반계층을 풍자를 할 때 탈을 쓰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요. 3번 풍자와 해악 웃긴 것도 있고 비판도 있죠. 그러니까 풍자와 해악은 똑같이 웃음인데 해악은 약간 몸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정적인 웃음이라면 풍자는 비판적인 웃음이고 요거는 선생님 따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봉산이라는 곳에서 했던 탈춤이라서 우리가 봉산 탈춤이죠. 그래서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말로 옮긴 굽이 전승된 탈춤이다.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양반의 권위가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새님 말씀 들으시오 이런 식으로 양반한테 말뚝이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가 퍼져 있다. 뭐에 나와요? 기억에.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 혹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요. 돈이 중요했어요. 양반인 신분보다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말뚝이는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이면 이 나랏돈을 잘라먹은 이 사람을 막 엄벌하자 그럴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돈이나 우리 빼자. 그 다음에 4번 취발인 도덕적으로 청렴 결백한 인물이 아니죠. 돈을 잘라먹은 놈이니까. 그 다음에 글의 전개상 기억의 어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회유하듯이가 제일 맞습니다. 2, 3, 4는 어울리지 않겠죠. 체념한 듯이 자신 없는 듯이 이 부분은 아니겠고요. 자 여기까지가요. 선생님 고전 산문에 대한 종합 문제였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종합 문제에서 선생님하고 보지 않았던 부분까지 봤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이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보실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전 산문의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현대 산문으로 강의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